안녕하세요. 조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제헌절 아침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아침 시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7월 17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3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그 총선에 선출된 대한민국 의회에서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날로 했습니다. 그 오늘이 73주년이 제헌절이 된 날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서 많은 데서 이 지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한 군데에서 무너져가는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시도가 국가 전용력에서 자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권 세력이 장악한 정부와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법의 최종 소유자인 사법부조차도 정권 눈치 보기, 편가르기 판별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상권 분립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시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 얘기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국민의 반발로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를 뺀 민주주의, 그건 인민민주주의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제 자유를 뺀 그런 민주주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강경한 반발로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이런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삼권 분립을 강조하고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면 도전이 시도되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헌법상 포함된 기본권인 재산권과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비롯해서 각종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심지어 침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토지 공개정 관련 입법 움직임도 보이면서 시장 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 언론 규제법도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시 위헌 소지가 커다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해야 할 사법부조차도 입지를 훼손하고 있고, 정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나 이재명, 은수미 등 여당 단체장 판결을 통해서 내 편은 무죄고 내 편은 유죄라는 조롱을 받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온갖 스캔들과 정치 눈치보기 행보로 법치 유린을 넘어서 법을 사유화했다는 비판마저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정신, 헌법을 끊임없이 폐매하고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지금 문현 정부 들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하지 않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1948년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9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을 일궈낸 것이 바로 이 헌법적 기초인데 오늘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헌법적 기초가 여러 곳에서 부정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 부분에 관해서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비상사태가 비상 상황이 확산되면서 다음 주부터 19일부터는 지방에도 비수도권에도 5인 금지에 돌입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수도권 시도 7곳, 광주, 울산, 광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도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수급이 불확실해서 50대부터 접종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18, 19세는 1900만 명 9월로 밀릴 전망이다. 하루에 65만 명씩 맞아야 계획대로 달성이 되는데 지금 6월 하순부터 거의 지금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예약까지도 지금 중단되는 그런 일까지도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이 31%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 1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어른들 경우에 특히 이제 백신 앱 인증 그게 뭐냐 어르신들은 온라인 예약을 못해서 좌절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문제 중 하나가 그런 가운데서 청해부대라고 해서 아덴만에 파견돼 있는 300명의 그 구축함에 함정에 타고 있는 300명의 우리 군인에 대해서 전혀 백신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38명의 지금 이제 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4월에도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도 지금 백신 공급이 안 됐다 그런 얘기. 현재 확진자가 지금 아데만에 파견되어 있는 업무모 대왕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명이 나왔고 유증상자가 80명이 나왔다.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병부대 백신을 안 보내고 북한에는 백신을 공급을 제한을 한 거 이게 정상이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장병에게 조기 접종만 했어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백신 수송이나 접종 후 부작용 등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6월에 오스트리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부적절한 제안을 하기로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냐 하는 얘기죠. 더구나 백신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함정은 우리 영토다. 그런데 백신을 지금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어떤 청해 부대에 백신을 안 보낸 정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외 공간들도 지금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다. 180여 공간 중에서 접종한 곳은 100곳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미 지원 1,400명 중에서 78명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다. 도대체가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서 너무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도 안 돼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도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외 공간이나 해외에 파견한 구축함 함정에도 백신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또 국내에서는 자영업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절기를 원천 봉쇄를 했다. 이런 그 차량 시위를 하기 위해 700여 대의 차량이 모였는데
그리고 또 1인 시위는 허용되고 있으니까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집단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25개 근무소를 설치하고 27개 중대병력 투입해서 원천 봉쇄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노총한테는 왜 그렇게 못했나?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를 막으면 이렇게 27개 중대나 투입해서 막으면서 민노총은 왜 그렇게 안 했나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추경은 지금 현재 약 33조 규모를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만 벌써 5조 8천억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묻지마 증액에 골몰하고 있다. 어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랑곳 없이 벌써 예산을 중용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홍남기 부총리도 계속 반대하니까 재정 독재다 뭐 이런 비난까지 하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바람에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예산을 더 추경을 더 늘려서 현금을 더 살포한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다 이렇게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가 올림픽대로를 들어오는데 차가 뭐 거의 그냥 전혀 밀리지 않고 차가 없어요. 그리고 강남에 들어오는데도 도로도 거의 뭐 텅텅 빈곤하지만 차량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 위로금, 집재난지원금, 현금을 살포한다. 재정도 이유가 없는데 빚을 내서 살포한다.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소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31,244달러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소폭 하락해서 1,87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업비트 마켓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국내에서는 3,696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2,221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예고하면서 민준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은 지급 결제 목적으로 발행된 비트코인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3.73% 급락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디지털 달러가 발행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다소간의 영향을 있겠지만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구나 하는 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화폐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4일 한국에서 특검법이 발령되면서 시행되면서 실명 계좌를 못 받은 코인 거래소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가 크게 제기되어 있는데 원화 거래를 안 하면은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계좌 발급은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화 거래를 안 하고 근데 암호화폐를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근데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일부 지금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래소는 이런 방법으로 수익은 크게 줄겠지만은 영업을 계속할 그런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0.28% 코스피, 코스닥은 0.22% 하락했습니다. 역시 지금 외국인과 기관님의 매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다우존스도 지금 0.8%, 나스닥도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의 수준도 인상 속도도 세계 최고다 하는 분석이 지난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분석 결과가 나온 자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한국이 지난 5년간 9.0%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스페인이 8.0%, 일본이 2.8%, 프랑스가 1.1%로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한국 62.6% 제일 높게 나왔고
프랑스가 61%, 영국이 55%, 일본이 43%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보면은 일본의 약 95% 수준인데 1인당 소득은 일본은 75%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이 1인당 소득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또 한국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생산성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생산 업체의 경우에 너무 거의 그냥 자동차는 시간당 몇 대 이게 자동차를 한 대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생산 지표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임금 수준은 한국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카뱅이 1000명의 직원 중에서 개발자가 400명이다. 그래서 개발자 힘으로 은행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 확대는 숙제다. 이게 중금리 대출을 하려면은 개발만 해서는 안 되고 신용 분석이 중요한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신용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중금 대출 확대가 숙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신용 분석 제대로 안 된 소에도 중금 대출을 하면은 은행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 적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선진국이나 중국마저도 심지어는 약 10만 개의 데이터, 8만 개, 1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신용 분석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뭐 기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마 100개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신용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금리 대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위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인텔이 34조 원을 베팅을 해서 글로벌 파운데리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4위 파운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파운데리 업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대만의 TSMC가 55%고 삼성전자가 17%고 글로벌 파운데리가 5%인데 인텔이 이 글로벌 파운데리를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숨에 인텔이 삼성전자를 바짝 쫓아오면서 삼성전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TSMC는 또 일본에도 공장을 세우고 미국에도 공장을 지금 애리조나주만 5개를 좀 세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는 미국 공장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세운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아직 부지도 확정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의 반도체, 한국 경기가 지금 갱년해 가고 있는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설비 투자 증가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 인텔은 바이든이 든든한 뒷배, 바이든의 반도체 백악관 반도체 서밋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가디를 통해서 단숨에 미국 파운드리의 주도권 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런 가운데 중국도 지금 텐센트도 반도체 자체 생산을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2025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되고 있고요. 대만의 TSMC는 삼성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데 한국은 총수 장기 부재로 전략적 결단이 실종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는 1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앞서가는데 삼성은 미국의 투자 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한국이 정말 미국의 정수 투자 계획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게 뭐 보통 반도체 종류 하나는 20조, 30조 들기 때문에 총수의 현장 답사라든지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를 그나마 견인해 가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마저 지금 위기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뛰는 인텔과 TSMC 우물쭈물 하다가 반도체 강국마저 내줄 판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스타트업들도 주 52시간 규제가 있고 또 인재 구하기도 힘들어지면서 40년 평균화 교육 때문에 인재가 지금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지면서 스타트업들도 탈한국을 하고 있다. 한국에 지금 고임금에다 강성 노조 때문에 대기업도 대우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타트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설비 투자액의 절반 정도가 해외로 나오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너무 강한 이런 노동 규제 때문에 탈한국을 하고 있다. 한국 그러면 일자리가 여기 없는 거죠. 자꾸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해외 자본 투자에도 유치에도 유리하고 또 나스닥 상장도 한참 쉬워지고 또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도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탈한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기술 제국이죠. 노벨상마도 뭐 거의 미공개 노벨상마도 20여 명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술 대국 일본이 왜 유니콘을 키우고 있지 못하나. 유니콘을 보면은 일본이 금년 6월 기준으로 일본은 6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10개, 이스라엘은 18개, 미국은 374개, 중국이 151인데 일본은 이 6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벤처 캐피탈이 영세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금융이 결국은 계속 금융 규제 국가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이 육성이 안 돼서 한마디로 스타트업들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앞서 본 것처럼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아주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금융 규제 강국이죠. 정말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을 육성에 유니콘 기업 육성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EU에서 탄소세 국경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탄소 국경세가 부과되면은 한국에 엄청난 비용 부담, 약 국내 기업들이 21조 정도의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게다가 국내에서도 또 국내 탄소세도 부과한다 하는 법안 제출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중 하나가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 돈을 국민에게 배분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36조 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하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법인세 2019년 법인세 72조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러면 법인세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다가 국내 탄소세도 법인세 절반 정도를 내는 데다가 또 EU의 탄소 국경세도 21조 정도 내고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가 지금 부과될 전망이고 국내에서는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그러면 국내에서 기업을 안 하면은 무슨 돈으로 그걸 거두어서 국민에게 배분을 합니까?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이거 뭐 오직 그냥 배분한다, 분배한다 이런 거 외에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설익은 탈탄소 정책 때문에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탄소 거래제가 있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뭐 한국은 연간 탄소 배출량이 세계 8위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지금 탄소 제로로 가려면은 원전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또 추세인데 우리는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문제다 그런 얘기거든요. 탄소 중립을 원한다면 원전이 위험하다는 비과학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탄소 에너지 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지금 기가와트당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이 지금 석탄은 888톤을 배출하고요. 태양광은 86톤을 배출한 데 비해서 원전은 28톤만 배출을 해서 원전이 태양광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앞으로는 초소형 원자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원전도 트럭에 싣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핵 반응이 일어나는 노심이 수십 센치 정도로 작아지고 연료 한 번에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고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2024년이면 상용될 것이다. 근데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여기에도 뒤지면 이런 기술 확보에도 뒤질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 세계 최고인데 이걸 계속 지난 4년 반여 문정부 들어서 계속 탈원전만 주장하면서 기술을 파괴하고 있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소형 원자력에서도 뒤지면은 한국은 뭐 그냥 정말 에너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벌써 금년에 벌써 지금 이제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데 벌써 블랙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탄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뭐 그냥 하나 제대로 뭐 검토되고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가 열돔에 갇혀서 다음 주에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금 전력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이 블랙아웃 예고도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요. 게다가 한반도는 서울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기마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국정 담당이 없는 정부가 초래하는 비참한 상황, 국민들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건데 공직자들은 땀 흘려 맞는 정책이 정치 논리에 물거품이 되면서 성취감이 없어 공직을 떠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555건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구속이 된 이상직 전에 이스타항공 대표였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본인의 비리가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상임위에서 언론 징벌죄를 주장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언론 징벌죄가 이런 배경에서 본인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 운동권 출신의 민변 변호사가 최근에 조국 흑수를 써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조국이 쓴 책에 반발하는 무법의 시간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문파시즘을 이기는 길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떠드는 것이다. 이 문파시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시즘과 같다는 독재정권이라는 얘기죠. 이런 강한 용어를 쓰했는데 이런 걸 이기는 길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떠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북콘서트도 하고 이런 정말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이런 시사에서도 하는 것도 바로 열심히 떠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권경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파 시점을 이기는 길은 기죽지 않고 열심히 떠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정치권 얘기를 잠깐 들어가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헌법과 법률 권한을 넘은 통치자의 인사개입이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예컨대 김호수 전 법무장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요구를 반복해서 했는데 근데 제청을 안 했습니다. 원래 제청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죠. 제청권자가 제청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제청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도 정말 꿋꿋이 제청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월성 원전 같은 경제성 조작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아직도 월성에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한마디가 나오자 바로 폐쇄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한마디가 나오자 바로 그냥 경제성을 조작한 했다 이런 얘기들 보면서 이게 지금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넘은 통치자 인사 개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재헌지를 맞이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은 아직 당에 입당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18은 헌법 수호를 항거하기 위해서 헌법 수호 항거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 지켜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조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계속 들어가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은 끝내 당의 경선에 승선하지 않을 것이다. 외연 확장을 해서 독자적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금 우파가 단합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현재 좌파 정부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발언들을 본인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예, 근데 뭐 김동연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다든지 계속 본인의 개입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대사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총장이 한미동맹과 사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한미동맹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한 데 대해서 또 사드 배치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한 데 대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대사마저도 남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니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의 문정부의 친중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굴종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 주말에 계속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뭐 그냥 좀 짜증스러운 날씨도 더운데 뭐 블랙아웃이 올 것이고 탈원전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백신도 지금 부족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접종도 잘 안 되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거리두기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또 강화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 국민들만 계속 옥죄는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서 더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